자, 오늘 할 작품은 천변풍경이라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특징도 잘 알아둬야 되고, 작품 내용을 보기 전에 이거 좀 같이 읽어봅시다. 이 작품은 제목처럼 서울 청계천 주변을 무대로 1930년대의 서민들의 모습을 그린 세태소설이다. 세태소설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1930년대니까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930년대에 청계천 주변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독특한 서술 기법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학습하기에 적합한 작품이다. 그래서 독특한 서술 방식, 서술 기법, 이것이 또 중요하게 나오겠지. 자, 이 작품을 통해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이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이러한 감상 경험을 바탕으로 수준 높은 감상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신만의 신미한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박태원의 장편소설이라는 거고, 천변 풍경은 1년 동안 청계천 주변을 중심으로 하여 벌어지는 서민들의 생활상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는 약 70여 명의 인물이 등장한대. 엄청 많지. 자, 그러면 어떤 인물들인지 여기 한번 같이 봅시다. 돈의 안정과 돈과 생활의 안정이 주는 세속적인 행복을 최상의 가치로 여기는 중산층 인물들. 또 가난은 숙명이며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서민층들, 봉건적인 인습, 나쁜 관습과 남성의 억압적 지배에 의해 피해받는 여인들도 나오고, 세상의 진실과 허위를 발견하며 성장해가는 아이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파노라마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 자, 그리고 이 묘사 과정에서 서술자는 주관적 개입을 제한하고 객관적 표상만을 제시. 이게 중요하죠. 이게 별표 쳐나. 묘사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분석이나 비판보다는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데 힘쓰고 있다. 자, 이 같은 서술 태도는 리얼리즘 확대,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라는 거니까. 그리고 파노라마적인 트리비얼리즘에 불과한 세태소설이라는 비판도 받기도 했대요. 이 작품은 도시 서민들의 세태를 총체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독특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는 건 가장 큰 특징이겠지. 또 이 작품 천변 풍경은 청계천변을 떠나지 않고 사계절의 순환에 따라 전개되는 독립적인 이야기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인물이나 사건의 총체성, 전체성보다는 공간에 초점을 맞춰라, 이런 얘기지. 자, 그러면 본문을 보기 전에 박태원에 대해서 볼까요? 구인회라는 건데 9명의 문학 동인회들이에요. 다양한 실험적 기법, 새로운 걸 많이 도전했대.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의 대표 작가, 그리고 역사 소설을 쓰기도 했고, 중요한 작품으로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작품도 있어요. 이 작품은 의식의 흐름을 기법으로 한 작품이니까 또 알아는 두세요. 자, 이제 본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1930년대라고 그랬지. 요거 특징들 살펴보면 세상의 모습을 그린 세태소설, 그리고 서술자가 관찰한다 그랬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 사파적 구성 중요합니다.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 뭐 주관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어디까지나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거 알아두고 시대적 배경은 30년대, 공간적 배경은 서울 청계천 주변. 자, 특징을 한번 볼게요. 주제, 청계천 주변에 사는 도시 서민들의 풍속, 세태,
삶의 애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고, 시골에서 상경한 소년이 바라본 1930년대 도시의 모습과 그에 대해서 소년이 받은 인상, 우리 교과서에는 이런 부분이 수록되어 있어요. 주로 특정 인물, 창수의 시점에서 관찰한 내용과 내면을 서술하고 있다. 또 이거 중요합니다. 쉼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여러 대상과 장면을 연속적으로 드러내는 게 특징. 구체적 소재들을 통해서 시대적 배경. 그러면 이것도 문제 자주 나오겠지.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점들을 미리 한번 보고 읽어가면서 한번 찾아봅시다. 처음 좀 가봤나? 서울에? 지금은 잘 꾸며놨지. 여기 근데 일제강점기의 청계천 주변은 어떻나 보자. 1930년대 청계천은 시골을 떠나 상경, 서울에 올라온 이들이나 서울의 가난한 이들이 비교적 손쉽게 정착할 수 있는 좀 가난한 곳이었어. 생계를 의탁하고 있는 도심, 도시와 가까운 곳이면서 어려운 사람들끼리 서로 의지하며 살 수 있는 서울에서 몇 안 되는 곳이었다. 일제에 의해 급격히 도시화와 근대화의 물결이 들어닥친 곳이기도 했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신문물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공간으로 한약방, 이발소, 카페, 약국 이렇게 상가들도 많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 자본주의가 이제 들어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3절 시골에서 올라온 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풍경은 70명의 인물들이 보여주는데 50절, 이거 여기 지금 우리는 3절이잖아. 50절의 일화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야기가 삽입돼 있다라는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 감성 포인트, 우리가 이제 뭘 중점을 두고 봐야 되나? 인물, 사건, 배경, 이거 소설의 3요소고 소설에서 또 시점 중요하다고 했지. 한번 보면 이 작품의 3절의 주인공인 창수는 한약방에서 사환, 그 보조, 노릇을 하려고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소년인데 성격은 순박하고 순진한 성격이래. 음. 창수가 서울에 오고 창수는 주인 영감의 첫 심부름에 돈을 잘못 거슬러 받는 실수를 했어. 이게 이제 사건이 될 거고요. 배경은 30년대 서울, 청계천 주변.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을 취하고 있지만 부분적으로 관찰하는 듯한 서술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럼 이 부분도 중요하게 봐야 되겠지. 자, 작품을 읽어볼게요. 소녀는 드디어 그렇게 동경에 않던 동경하다 뭔지 알죠? 꿈꾸던 서울로 올라오고야 말았다. 청량리를 들어서서 질펀한 거리를 달리는 승합 자동차의 창 너머로 소년이 우선 본 곳은 전차라는 물건이었다. 시골 가평, 여기가 이제 고향 마을이겠네요. 거기선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 그야 전차 한 가지가 아니다. 그래도 그는 지금 곧 우선 저 전차에 한번 올라타 보았으면 한다. 자, 여기 보시면요. 쉼표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쉼표를 활용한 긴 문장으로 대상을 서술하고 있다. 지금 아이가 전차를 타고 싶어 하고 있어. 자, 그러나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감격을 일일이 아랑곳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지금의 동묘, 요즘에 또 동묘가 핫하다고 하던데, 동묘 앞 자동차부에서 차를 내리자 그대로 그를 이끌어 종로로 향한다. 소녀는 한 길 한복판을 거의 쉴 새 없이 달리는 전차에 신기하지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쉽게 올라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도시인들을 말하는 거지. 얼굴에, 머리에, 등덜미에 잠깐 동안 부러움 가득한 눈을 주었다. 쉼표, 쉼표, 쉼표. 이렇게 쉼표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럼 문장의 길이가 좀 길죠? 음. 자, 그러면 이 아이의 감정 나오는 거 체크해 두세요. 창수는 그 사람들이 두려워. 서울 사람들이. 아버지, 우린 전차 안 타요? 아, 바로 저긴데 전차 뭐하러 타니? 아무리 바로 저기라도 잠깐 좀 타보면 어떠냐고. 소녀는 저기, 불평이었으나
다음 순간 그는 언제까지는 그것 한 가지에만 마음을 주고 있을 수 없게 이제까지 시골 구석에서 단순한 모든 것에 익숙해온 그의 어린 눈과 또 귀는 어지럽게도 바빴다. 불평이 있기는 있었어. 그지? 불평이 있었지만 또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야. 전차 대신 다른 볼거리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래서 얘는 서울에 와서 지금 호기심이 많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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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쉼표를 활용해서 긴 문장. 자, 요거 중요합니다. 독자들이 호흡을 끊어 읽어 주목할 수 있게 함. 이게 그냥 줄이 긴 문장이 있으면 어디서 끊어 읽을지 모르잖아. 그런데 이렇게 끊어 읽는 걸 표시를 해준 거지. 잘 집중해서 읽으라고. 전차도 전차려니와 웬 자동차며 자전거가 그렇게 쉴 새 없이 뒤를 이어 달리냐. 어디 장이라도 선 듯도 싶지 않건만 장도 없는 것 같은데 장날도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은 또 웬 사람이 그리 거리에 넘치게 들끓냐. 1, 2층, 3층, 4층 집도 엄청 컸겠죠. 전차 이렇게 생긴 거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다음 장. 건물들은 이리 높고 또 그 외에는 무슨 간판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냐? 지금 도시를 구경하고 있어. 시골에서 영리하다 똑똑하다 바로 별명 비슷하게 불려온 소년으로도 소년은 그럼 어때? 좀 영리하고 똑똑하다는 얘기를 듣고 자랐대. 어떤 틈엔가 제풀에 딱 벌어진 제 입을 어쩔 수는 없어. 마문지 조각으로 고가를 만들어 쓰고 무엇인지 종이 조각을 돌리고 있는 사나이 모양에도 그의 눈은 쉽사리 놀라고 수많은 깃대잡이 아이놈들의 앞장을 서서 몽당 수염, 짧은 수염이 나니가 신나게 부는 날라리 소리, 피리 소리에도 자 여기도 체크하세요. 거리에서 공연하는 악당 광대와 서커스 행렬 시골에는 그런 게 없잖아. 얼마나 신기하겠어. 자 여기 한번 보시면요. 어린아이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게 들떴다. 요거 중요합니다. 별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 그럼 여기다가 뭐 기억, 니은 해놓고 또 문제 낼 수 있겠죠? 음, 전지적 작가 시점을 알게 해주는 거. 자, 여기 잠깐 보면 소년의 마음은 왜 이렇게 들떴어? 동경, 늘 가고 싶어 하던 서울에 왔어. 그리고 여기서 나도 서울에 살게 되는 거야? 하고 기쁜 거죠. 자, 요 핵심 체크하고 갑시다. 아버지가 소년을 서울에 데려온 목적은 마소는 말과 소를 말하는 거죠.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라는 속담을 쫓아서 왔고, 자식을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서울을 상경했어. 들르고 싶은 화신상에도 지나쳐 청계천변 한약국까지 곧바로 갔어.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성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목적은 아들이 서울에서 잘 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겠죠. 다시 읽어봅시다. 몇 번인가 아버지의 모양을 군중 속에서 잃어버릴 뻔 하다가는 찾아내고 한 소녀는 종로 사거리 광대한 건물 앞에 이르러 마침내 아버지의 팔을 잡았다. 마침표, 아니 쉼표 많이 나오죠. 여기가 무슨 집이에요, 아버지? 저 화신상이라는 데야. 화신상요? 그래.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그럼 아무나 들어가지. 라고 얘기했어. 자, 창수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해주는데, 문이 있는 건물은 모두 집으로 생각하고, 광대한 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굉대. 굉대하다는 건 엄청 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고, 화신상이라고 한 건 화신백화점이에요. 1930년대 서울에 생긴 백화점. 저 백화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요? 허락 안 받아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지. 여기 써놓고 백화점. 얼마나 화려하고 가고 싶겠어.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겨울 동안 내내 생각하고 또 생각한 나머지, 저 여기 아까 읽었던 부분입니다. 마소 새끼는 시골로, 사람 새끼는 서울로, 이거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그 속담을 그대로 쫓아 아직 어린 자식의 몸 위에 천만 가지 불만을 품었으면서도 자식 하나 사람 만들어 보겠다고. 이게 목적이에요. 이내 그의 손을 잡고 창수의 손을 잡고 한성으로 올라왔어. 서울의 옛날 이름 한성입니다. 지난번 올라왔을 때 들르지 못한 화신상에 자기 자신 오래간 자기 자신도 오래간만이니 잠깐 들어가 보고도 싶었어. 아빠도 이 화신상에, 화신백화점에 들어가 보고 싶었지만 그는 자식의 앞길을 결정하는 사무, 일이 완전히 끝나기까지 자기의 모든 행동이 그렇게 긴장되고 경건하기를 바랬다. 자, 여기가 또 중요하네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아버지의 마음. 자신이 하고 싶은 일보다 자식의 일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일을 처리하고 싶은 거지. 여기 보시면 구성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의 부성애를 나타나는 또 그런 비슷한 작품들 있지? 그런 작품들 중에서 찾아라 라고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시에서. 아버지의 사랑. 읽다 보면 찾을 수 있겠지? 사랑과 희생 이런 거. 자, 그 다음. 음. 청계천변 주변 여기가 공간적 배경 제시되어 있는 거. 이제 한약국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창수를 일시키고 싶은 거죠. 주인 방에 가평에서 올라온 부자는 주인 영감과 마주대하여 앉았다. 얘가 자제요니까 아들입니까? 네, 얘야 인사해라. 자, 창수는 나이를 묻는 주인 영감의 물음에 대신 대답하는 아버지에게 불만을 넣겠다. 그게 중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문간에 나가 구경이라도 하렴. 어디 먼 데는 가지 말고.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만 무슨 은근한 이야기가 있으려는지 새로이들 권련을 피워 물었다. 권련은 담배입니다. 어른들끼리 무슨 얘기를 하겠어. 우리 자식 좀 잘 부탁합니다. 뭐 이런 거겠죠. 소녀는 곧 밖으로 뛰어나왔다. 그리고 신기하게 주변을 둘러봤다. 이곳은 강평이 아니라 서울이다. 나는 그렇게 오고 싶어 마지 않았던 서울에 기어코 오고 말았다. 이거 누구의 입장에서 서술한 겁니까? 향수. 향수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이 생각이 소년의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모든 것에 감격을 주었다. 이것도 창수의 감정을 직접 제시해 주는 것. 아무리 시골서 처음 올라온 소년의 마음이라도 결코 그다지는 신기로울 수 없고 또 아름다울 수 없는 이곳 청계천 주변의 풍경이 오직 이곳이 서울이라는 그 까닭만으로 그렇게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했다. 자, 원래 청계천 주변은 그렇게 신기하지도 아름답지도 않은 곳이야. 하지만 이 아이의 눈에는 아름답고 신기하게 보였다는 거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천변 풍경은 세태소설이라고 했었잖아. 실제 거리, 지형, 동명, 건물들, 이게 도시의 물리적 사실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 리얼리즘 소설에도 들어간다고 했었죠, 특징이. 전통적인 인습과 근대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서울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양한 모습이 보여준다. 자, 카메라 아이 기법이라는 게 있어. 카메라는 기법. 영화의 카메라가 풍경을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등장인물의 눈에 비친 풍경을 시선의 이동에 따라 그대로 전달하는 기법. 창수의 눈에 비친 청계천 주변의 다양한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이게 특징이겠네요. 여기 빨래터를 이제 보고 있는 거야. 그림이 나와 있네. 황수는 우선 개천 속 빨래터로 눈길을 줬다. 자, 이제 공간의 이동들이 쭉 나타나겠죠. 음. 한 20여 명이나 모여든 빨래꾼들. 그들의 누구 하나 꺼리지 않고 제 멋대로들 지절대는 소리와 또 쉴 새 없이 세차게 놀리는 방망이 소리가
그의 귀에는 무던이나 상쾌하다. 기분이가 좋아. 더 창수 기분 나올 때는 체크를 좀 해두세요. 감정이 나올 때. 그는 눈을 들어 이번에는 빨래터 바로 위 천변에 나무장 간판이 서 있는 곳을 바라보았다. 아, 이번에는 어디를 바라보는겨? 여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카메라 아이. 여기, 요 내용이 들어가는 부분이네요. 그곳에는 이미 유출 놀지 않는 젊은이들, 철망친 그 앞에 앉아서들 잡담을 하고, 더러는 몸들을 유난스러이 전후 좌우로 놀려가며, 그것은 또 무슨 장난인지 서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한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주먹을 들어 때리는 신용을 하는 것? 권투를 말하는 건데요. 얘한테는 뭐 하는 건지 잘 모르는 거지, 여기. 그것이 권투라는 것의 연습임을 배운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의 일이거니와 그러한 장난도 창수의 눈에는 재미있어 보였다. 그러한 소년의 눈에 천변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그 모두가 한결같이 쉼표도 쓰고 있죠. 잘나 보이는 것도 또 어찌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 그리고 뭐 서리적 표현도 음. 자, 인버네스 입은 민주사며, 인버네스는 인버네스라고 하는 남자 외투, 자켓 같은 거예요. 민주사며, 중산모, 모자를 쓴 포목전, 옷감 가게 주인이며, 인력거 위에 날아갈 듯이 앉아있는 치옥이며, 그러한 모든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다리 밑에 모여서들 찌꺼려대고 툭 치고 아무렇게나 거적 위에가 뒹굴고 그러는 깍쟁이 떼들도 거지 떼들도 이것이 결코 시골이 아니라 서울일진된 그것들은 또 그만큼 행복일 수 있지 않냐? 이 사람들을 또 보는 것도 행복해. 그리고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 다양한 모습을 열 글씨가 왜 이렇게 써지는 거야?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하고 있어요. 이것 서리적 표현도 사용하고 있고. 더구나 소녀는 줄창 이곳에만 있어 오직 이곳 풍경만 사랑하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시골에서는 한 곳에만 있어서 다양하지 않았지만 서울에는 여기 말고도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 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소년이 본 여러 장면과 대상을 서술할 때 쉼표가 이렇게 많은데 그 이유는 대상과 장면을 한꺼번에 서술하기 위해서 쉼표를 사용해서 연속적으로 드러낸다. 그리고 카메라의 눈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럼 시선의 이동이란 얘기겠지. 몸만 좋은 구경이라도 밤낮 본다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이제 창수는 화신상이라는 백화점도 가볼 수 있고 내가 타고 싶었던, 아까 못 탔던 전차도 탈 수 있고, 옳지. 또 가만히 서만 있어도 3층 꼭대기, 4층 꼭대기로 데려다 준다는 승강기라는 것도 있다지 않나? 수길이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찔하게 현기증이 나더라지만 그것은 타는 방법을 몰라서 그럴 것이다. 아이의 생각이에요. 수길이라는 친구가 이제 백화점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봤나 보죠? 승강기. 눈을 꼭 감고만 있으면 아무 상관없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겠죠? 상수는 말로만 들었지 정작 눈으로 본 일이 없는 승강기라는 물건을 잠깐 머릿속에서 아무렇게나 만들어 보느라 골몰 깊게 생각해 봤어. 근데 어느 틈엔가 제 곁에 서너 명의 아이들이 모여 선 것을 깨닫고 그들을 둘러봤다. 얘가 시골아이야, 시골아이다. 7, 8세나 그밖에 더 안 된 아이가 옆에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고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모두 고만고만한 또래의 딴 아이들, 한 7, 8살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 애들이래. 그래, 시구라이야, 시구라이. 저마다 연방 계속 고개를 끄덕이고 11~2살이나 그렇게 된 계집아이 등에 엎여있는 2~3살 갓난 애조차 잘
안 돌아가는 혀끝을 놀리면서 시구라 시구라 하고 빤히 저를 쳐다보는 것에 소녀는 그러한 것에도 쉽사리 붉어지는 제 얼굴을 아무렇게도 하는 수 없이 문득 등 뒤에서 요란스럽게 울린 자전거 종소리에 그만 질겁을 하여 한 옆으로 허둥대며 비켜서는 꼴을 보고 그 결코 그렇게는 놀라는 일이 없는 서울 아이들이 하하하 하고 가장 재미있는 듯 싶게 한바탕 웃을 때 소녀는 귀밑까지 새빨개지고 마음속에 끝없는 모욕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 부끄러워. 그래서 나 모욕감을 줬어. 부끄러웠어. 자격지심. 애들이 이제 시골애가 오니까 와가지고 구경하고 놀리고 막 이런 거죠. 자, 창수의 심리 중요하다고 했지. 창수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는지 보자. 서울에 와서 한약국에서 일을 하게 되어 고향을 떠났어. 이제 너 기대에 두근두근. 서울에 도착하여 전차와 자동차 건물을 바라보고 있어. 놀라고 들뜨고 흥분되는 기분. 천변을 보고 계속 기대. 아이들이 놀리니까 모욕감을 느꼈어. 그러나 저를 비웃는 아이는 옆에 모여선 그 애들뿐이 아니다.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가 앉아 저보다 좋은 큰 아이가 아까부터 제 편만 지켜보고 있었던 듯 싶어. 음, 한바 녀석 놀라기는 하고 그런 말을 하더니 눈이 마주치자 너 약국에 오늘 들어왔구나? 아주 어른같이 그러한 것을 묻는다. 창수는 또 변변치 못하게 얼굴을 붉히며 가까스로 고개를 한번 끄떡하고 문득 부모를 떠나 외따로이 이러한 곳에서 이제 어떻게 지내나 겁이 부쩍 났어. 어, 아빠가 나를 놔두고 가버리면 나 어떻게 지내야 되나? 이제 겁이 났지. 겁이 부쩍 나면서 그저 아버지가 전차나 태워주고 화신백화점이나 구경시켜주고 또 승강기 있다는데도 데리고 가주고 그런 다음에 같이 집으로나 다시 내려갔으면 그러면 퍽 좋겠다고 침을 몇 덩어리나 삼키며 저 혼자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제 좀 애들이 막 와서 놀리는 것 같고 하니까 무서워. 왜 겁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보면 자신을 시골 아이라 놀리는 아이들을 통해 서울 사람들이 자신에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점을 깨닫게 된 거야. 그제야 가족을 떠나 낯선 곳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실감했기 때문에 겁이 났어. 소년이 그렇게 서울에서의 자기에 대하여 눈꼽만한 자신도 가질 수가 없었을 때. 그러나 아버지는 단 하룻밤이라도 같이 묵어주는 일 없이 그대로 무자비하게도 자기의 볼일만을 보러 영등포라나 어디로라나 떠나버렸으므로 어린 창수는 대체 혼자서 이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찌해야 좋을지 끝없는 불안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그의 아버지는 내일 아침 가평으로 돌아가기 전에 다시 한번 이 한약국에 들르마라고 그러한 말을 하였던 것이나 그까짓 것이 창수의 마음의 불안을 덜어주는 것이 될 수는 없었다. 그래 얼마 있다가 주인 영감이 피존 한 갑 사오라고 한 장의 이런 지폐를 내어주었을 때 담뱃가게가 어디 붙어 있는지 우선 그것부터 모르는 창수는 그만한 심부름에도 애가 쓰였다. 자, 주인 영감이 지금 여기 한약국에서 일하게 됐지. 주인 영감이 피존 담배 이름인 것 같죠? 담배 하나 사오라고 돈을 줬어. 근데 얘는 담뱃가게도 몰라. 근데 이제 신경 쓰면서 나왔겠지. 돈을 두 손으로 받아들고 밖으로 나오는 그의 등에다 대고 주인 영감은 생각난 듯이 한마디 했다. 너 담배 파는데 아니? 네. 얼떨결에 그렇게 대답하고 또 얼굴을 붉히며 천변에 나와. 대체 어디로 발길을 향해야 오를지 분간을 못하고 있을 때. 너 심부름 가니? 개천 건너 이발소 창 앞에 그저 앉아 있는 아까 그 아이가 말을 또 걸어. 음, 그래. 여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대부분 알고 있는 이발소 아이가 있어요. 이 전에 이제 2절에서의 주인공이었어. 근데 이 친구는 이름이 재봉이래. 이 재봉이는 이발소의 사환은 심부름하는 아이라 그랬죠? 작품 전반에서 천변 사람들의 소식을 듣고 있으며 비교적 객관적 시선에서 관찰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이기도 해. 그리고 대답하니까 무슨 심부름?
담배 하니까 마음씨는 착한 아이인 듯 싶어. 저기 배다리 가게에서 판다. 일러주는 그 말이 이 경우의 창수에게는 퍽 고마웠다. 자, 이발소 아이, 아까 이름 뭐라 그랬어? 재봉이. 이발소 아이, 재봉이. 처음에는 자신을 비웃고 놀린다고 생각했었어. 다른 아이들처럼. 근데 너 심부름가? 저기 담배 가게 저기야 라고 알려주는 걸 보니까 아, 마음이 좀 착한 아이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창수는 이제 고마웠다, 고마웠다, 이 창수 이게 심리가 나오죠. 창수는 한달음에 다리 모퉁이 반찬 가게로 뛰어갔다. 담배 한 갑 주세요. 마코요. 아니, 저 피존이요. 아빠의 담배는 마코였고, 새 주인 영감의 담배는 피존인데 또 마코를 얘기했어. 아버지는 늘 마코만 태우신다. 고장 영감도 피존 태우는 것을 못 봤다. 주인 영감은 정말 부자인가 보다. 피존이 또 비싼 담배인가 봐요. 창수는 썩 지전 돈을 내놓았다. 주인 영감이 이런 지폐를 그에게 주었던 것은 혹은 따로 잔돈이 있었으면서도 그러한 간단한 셈이라도 소년이 칠 줄 아는가 어떤가 시험해 보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지도 모른다. 창수는 그러나 그러한 것엔 서투르지 않았다. 자기가 이제 똑똑하다고 생각한 거죠. 마침내 그는 한 갑의 담배와 9개의 백통전을 주인 영감 책상머리에 갖다 놓고 제 딴에는 무슨 크나큰 일이나 치른 듯이 가만한 한숨조차 토하던 것이나 돈을 세어보고 난 주인 영감이 뜻밖에도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서 가장 못마땅한 듯이 그의 얼굴을 면구스럽게 쳐다보고 있어. 음, 낯을 들고 대하기에 부끄러운 데가 있게 쳐다봤다. 부끄럽게 자꾸 쳐다보는 거야. 명구스럽게 요런 단어 우리 잘 안 쓰는 단어니까 기억하세요. 지금 내가 심부름을 딱 끝내고 왔는데 주인 영감 인상을 쓰고 얘기하는 거야. 너 얼마 거슬러 온 거냐? 한마디의 말에 그만 창수의 얼굴은 어처구니 없이 붉어지고 90전이죠. 왜 변변하지 못하게 말소리조차 더듬어지는 것을 제 자신 어쩔 수 없이 그래 이게 90전이야? 주인 영감의 거의 음성조차 높여가지고 그의 눈앞에 내보이는 그 거슬러 온 돈을 다시 한번 세어보아도 역시 틀림없이 9푼이기는 하였으나 성미 급하게 주인 영감이 마침내 집어서 보여주는 그 중에 한 푼은 둘레는 거의 10전짜리만이나 하였어도 역시 틀림없는 5전짜리 백통전이 분명하였다. 동전 하나가 다른 게 들어있는 거야. 창순 얼굴이 무섭게 새빨개지고 대체 이제 어찌해야 좋을 것인지 어림이 도무지 서지 않았다. 이제까지 시골에 있어서도 그는 이러한 경우를 당해본 일이 없었다. 그러한데 이곳은 더구나 누구라 아는 사람을 한 명도 가지지 못한 서울 한복판 아니냐. 소녀는 금방 울 것 같은 마음으로 오전짜리 백통전을 내려다보며 얼마 동안을 바보같이 그곳에 서 있었다. 이렇게. 돈을 잘못 거슬러 왔어. 자, 위에 한번 보시면 박태원 작가의 생애를 한번 볼까요? 박태원은 1909년 서울에서 사남 이녀 중에 처남으로 태어났대. 조부 이전부터 청계천변에서 살아온 박태원 집안은 부친 박용환이 이곳에서 공회당 일인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고 숙부는 병원을 내고 있었던 중인계층이었다. 이 작품에 등장한 한약국은 부인이 운영한 약국을 모델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혼나고 있는 장면이야. 아무리 어려운 일,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았다. 대체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만 옳은 것인지 우선 그것만 알아낼 수 있더라도 당장 살 것 같았다. 지금 엄청 당황하고 답답해하는 거야. 그러했던 까닭에 그 옆에서 장부를 뒤적거리고 있던 홍서방이 비로소 말창견을 하여 어여 가게 한번 다시 갔다 오너라.
일러주었을 때 창수는 오직 그 말 한마디로 금시에 소생이나 하고 난 듯이 금시에 금방 살아난 것처럼 가만히 숨쉬고 불이 나게 다시 가게로 다름질쳐 갔던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홍서방이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어떻게 해요라라고 직접 얘기해 주니까 정신이 든 거지.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다. 창수가 자신 없이 그것도 더듬어가며 하는 말을 반찬가게 주인은 결코 끝까지 들어주지도 않았다. 예, 어림없는 소리는 하지도 말아라. 눈을 부라리며 한마디 하였을 뿐. 다음은 마침 무엇을 살아온 칠성아범을 보고 자기가 이 장사를 14회를 하였어도 이제까지 단 고린전 한 푼셈을 틀려본 일이 없었노라고. 그것을 역설하여. 역설은 역설법 그 역설이 아니고 힘주어 말하며 라는 거야. 단순한 민주사지 파인의 찬동을 어렵지 않게 얻었다. 찬동은 찬성, 동의를 얻었어. 야, 내가 동전 잘못 거실러 줬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가 장사를 14년을 했는데 말이 되니?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절대 돈을 다시 안 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고린전이라는 단어는 푼돈. 자, 담배 심부름이 어떤 서사적인 기능을 하는지 볼게요. 내가 이제 뭐 물건 사고 이런 건 자신 있게 잘하는 앤데 잘못을 저질러서 난 당황한 거지. 어른들의 완고하고 물질적인 태도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됐어. 처음에는 신기함, 동경 이런 마음이었는데 사람들이 인정도 없고 그래서 너무 두려워졌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 창수는. 지금은 어리숙하고 순진하지만 점점 약삭 빠르고 영악해져. 이렇게 변해갈 거예요. 음, 음. 자, 그래서 창수는 비애와 애원과 원망과 그러한 온갖 감정, 그러면 창수가 겪고 있는 감정들, 온갖 감정이 뒤범벅을 한 눈을 들어 얼마 동안 가게 주인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이 경우에 아무런 보람도 있을 턱 없이 그는 하는 수 없는 발길을 옮겨 다시 약국 앞에까지 왔던 것이나 그냥 문 안으로 들어설 용기가 나지 않은 채 담에 시름 없이 몸을 기대서려니까 이제까지 목구멍 너머에 눌러두었던 울음이 바로 제때나 만난 듯이 북받쳐 올랐다. 고생이 되어도 좋다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겠다고 그저 서울로만 보내달라고 어머니며 아버지를 졸랐던 어제까지의 자기가 자꾸 뉘우쳐졌다. 아버지가 볼일 보러 간 곳이 대체 어디쯤인지 만약 찾아갈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리로 달려가고 싶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하면 하소연 뭔지 알죠? 아버지는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자기의 편일 것으로 어린아들을 좀 더 고생시키는 일 없이 다시 손을 이끌고 시골로 내려갈 것이다. 라고 창수가 생각하는 거예요. 집에 가고 싶고 지금 벽에 기대서 울고 있어. 그러나 이튿날 아침 차 시간이 촉박하여 단 5분이라도 지체할 수가 없다고 분주하게 약국에를 들른 아버지는 결코 창수에게 그러한 말을 할 시간과 기회를 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주인 영감에게 향하여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자식을 잘 좀 나무라 주시고 지도해 주시어 어떻게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고 십사고 그러한 것을 또 당부하였고 창수에게는 그저 매사를 주인 어른 말씀대로만 꼭 해야 한다고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르니까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그리고 또 몸성이 잘 있어야 한다고 집을 나오기 전에도 몇 번씩 당부하던 그 말을 또 한 번 되풀이하였을 뿐으로 서투른 솜씨로 후추를 연질하고 있는 아들의 모양을 잠깐 애달프게 또 일종 미쁘게 내려다본 후 단어 뜻 한번 볼까요? 음. 연질이라는 건 이 생후추를 약한 불에 말리는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대요. 이제 약국이니까 뭐 이런 약재들이 많이 있었겠지? 미쁘다라는 얘기는 믿음성이 있다라는 거야.
그럼 아빠는 아들을 잠깐 애달프고도 믿음직하게 내려다본 후 얘기하는 거야. 그저 한시도 쉬지 말고 일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 그렇게 또 한 번 타이르고서는 다만 대문간까지라도 아들이 따라 나올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한 아버지에게 창수는 입을 열어서 아버지, 안녕히 내려가세요. 단 한마디 인사말을 그것도 거의 들릴까 말까 하게 중얼거려 보았을 그뿐으로 순간에 떠도는 눈물을 남몰래 소매 끝으로 씻은 다음에 얼른 다시 고개를 들어 보았을 때는 입이 이미 아버지의 모양을 이 한약국 구석진 방에서 찾을 수 없었다. 아빠는 휙 가버렸어. 창수는 별 까닭 없이 잠깐 그 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혼자 몸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가. 문득 끝없는 외로움과 애탐을 그는 마음 깊이 느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아빠는 슝 가버리고 서울에 혼자 남겨진 창수의 내용입니다. 창수에게 당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창수가 주인 영감에게 잘 보여서 일도 잘 적응하고 건강히 잘 지냈으면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지. 자식에 대한 염려와 사랑이 담겨져 있다. 인물들의 성격도 한번 보시고요. 창수의 심리 변화, 여기 앞에서 나오고 여기서 또 나오는 거. 주인 영감에게 혼이 났을 때는 난감하고 부끄럽고 뉘우치고 이런 게 있었고, 반찬 가게 주인한테 가서 핀잔만 들었어. 그러니까 슬프고 애원하고 원망도 해봤지만 안 됐어. 그 다시 돌아오니까 울고 두려워하고 아빠가 집으로 가자 다시 외롭고 애타는 마음.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밑에 보시면 창수의 변모. 자, 우리가 했던 이 3절에서 창수는 시골에서 가상경하여 시골 아이라고 놀리는 말에도 얼굴이 붉어지고 자전거 종소리에도 깜짝 놀라는 순진함을 지닌 소년이었어. 근데 서울에 온 지 반 달 만에 한약국집 주인 몰래 극장 구경을 다닐 정도로 순진성을 상실하고 변화를 보인다. 창수는 한약국 집에서 주인 영감에게 잔소리를 들으며 일하는 것에 불만을 갖고 돈을 밝히는 인물이 돼. 그는 일이 고될 것 없고 늦잠을 잘 수 있는 카페 보이나 편하게 지내며 돈도 벌 수 있는 구락부 일자리를 넘볼 정도로 시골 소년의 순진함은 간데없다. 이러한 창수의 도시 적응 이야기는 도시 세태 변화에 적응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창수는 또 이윤 추구를 우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관이 변질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 유형이다. 이렇게 창수의 이야기 끝. 자, 앞에 나왔던 내용, 창수의 심리 변화, 이거 잘 봐야 한다고 했죠? 요 창수의 심리들 잘 봐두시고, 여기 무슨 기법이라고 그랬어? 카메라의 눈 기법. 요거 중요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빠른 시선 이동을 통해서 삶의 여러 단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는 거. 여기 천변을 묘사하는 부분 있죠? 빨래터, 그리고 권투하는 애들 요 부분.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청로로는 따라갈게요.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이 천만 풍경 요 내용도 이게 지문으로 나올 수 있어. 보기 지문으로. 그러니까 한번 다 읽어보시고 요것도 읽어보세요. 백화점도 있었죠. 그림도 나왔네.